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6월 12일 목요일이고요. 날이 계속 이렇게 더워지면서 에어컨 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에어컨 사용하실 때 이렇게 하면 더 시원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방법 제가 전해드릴게요. 에어컨을 처음 켜실 때 바람의 방향을 위쪽으로, 그러니까 천장 쪽으로 해서 켜게 되면 위쪽에 시원해진 공기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실내 온도를 조금 더 빠르게 낮출 수 있다고 하고요. 에어컨만 트시는 게 아니라 에어컨을 켤 때 선풍기를 같이 켜게 되면 빠른 공기 순환을 도와주면서 조금 더 똑똑하게 에어컨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6월 10일 목요일의 행복한 아침도 시원하고 건강하게 시작해 볼게요. 네, 목요일 아침에는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소식입니까? 첫 번째 모닝픽, 제주 도착 즉시 3만 원입니다. 한때 그 제주도 바가지 논란이 좀 불거지면서 이제 나는 제주도 여행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꽤 많았었는데요. 좀 제주 도착 즉시 3만 원? 이건 좀 궁금합니다. 뭔가 이렇게 혹하시죠? 네. 뭔가 당기는 느낌이 드시죠? 제주 갈 돈이면 일본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제주 바가지 요금이 상당히 논란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갈 돈 모아가지고 차라리 일본을 가면 충분히 그 돈 쓰고도 남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런 바가지 오명의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를 방문하는 단체 관광객에게 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1인당 3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12.3 계엄 사태 이후에 제주 관광객이 크게 줄어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점 관광객이 회복하고는 있지만 아직 예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대책을 내놨다 이렇게 제주도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단체 관광객에게 이런 단서가 붙었는데 지원 대상은 어떻게 돼요? 기존에도 지원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지원 대상이 훨씬 넓어지고 지원 방식도 좀 더 훨씬 편리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단체 관광객에게는 탐나는 전을 3만 원씩 지급하기는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범위가 예를 들면 여행사가 모집하는 뭐 일종의 패키지 관광객들 그런 경우나 그다음에 수학여행, 협약 자매결연 단체, 동창 동문회 이런 형식으로 제한이 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대상을 이제는 20명 이상의 동호회나 스포츠 단체까지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에 동호회 활동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우리 제주 한번 가자. 그래서 한 20명만 딱 모으면은 1인당 3만 원씩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급 방식도 훨씬 편리해지는데요. 이전에는 일괄 지급하되 사후에 정산해서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이제는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관광 안내소에 들러서 항공권만 확인하면 현장에서 바로 3만 원을 그냥 바로 준다고 합니다. 개인별로.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요. 다만 지급을 받으려면 여행 일주일 전까지 제주관광협회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거니까 이건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제주 관광에 다시 한번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픽은요. 두 번째 모닝픽, 빙수 한 그릇 15만 원입니다. 자, 본격적인 빙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빙수 한 그릇에 15만 원이다. 이거 저는 못 사 먹을 것 같은데요. 저도 고개가 갸우 네. 금가루를 뿌렸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요즘 날씨가 무척 더워지고 있잖아요. 초여름에 이제 됐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한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이런 기온이 이어지니까 특급 호텔들의 빙수 전쟁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동안의 특급 호텔의 빙수라고 하면 대명사가 애플망고 빙수잖아요. 네. 이건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F호텔이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가격을 더 올렸어요. 14만 9천 원에 내놨다고 합니다. 근데 애플망고는 망고를 한꺼번에 많이 덮어줘가지고 이 가격이 좀 비싸긴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여기에 맛수가 등장했는데 이번에는 G호텔이 샴페인 빙수를 선보였습니다. 이게
묻고 더블가 뭐 이런 것처럼 가격이 15만 원이에요. 우린 더 높여서 와. 가격을 받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도대체 뭘 했길래 15만 원씩 받나 저도 궁금해가지고 세부 내용을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프랑스 샴페인 명가하고 협업해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샴페인을 활용한 분자 요리 기법과 다양한 과일이 어우러져서 맛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해놨고요. 15만 원. 한 예술가가 만든 그 잔에 그걸 또 오마주했다고 하는 전용 잔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맛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대단한 뭐 빙수일 것 같긴 한데요. 가격은 참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런 게 또 수요가 있으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 그럼요. 아니겠어요? 네. 뭐 물론 늘 먹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다른 세상에 사는 분들이겠지만, 근데 저걸 또 이제 가서 먹는 거 탁 찍어서 SNS에 올리고 싶어하는 그런 수요도 있는 거고. 네. 자, 반면에 가성비 빙수로 소비자를 공략하는 것도 있다고요. 네, 빙수도 양극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5천 원 안팎의 1인용 컵빙수가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커피 프랜차이즈 M사가 내놓은 1인 빙수가 올해 4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누적 판매량이 120만 개를 돌파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편의점 브랜드는 여름 빙수 시장에 진입해서 특급 호텔 망고 빙수를 저가로 구현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1인 컵빙수가 도대체 드셔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 네. 먹어봤거든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15만 원짜리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1인 빙수를 보니까요. 들어갈 건 다 들어가 있던데요. 뭐 우유도 들어가고 얼음 간 거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찹쌀떡 거기 여러 가지 고명 다 들어가서 네. 이렇게 컵 안에다 이렇게 쌓는 형태로 돼 있더라고요. 투명한 컵에다가 빙수 그냥 기분으로 먹으면 15만 원짜리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네. 아니, 빙수 먹고 괜히 빈정상하지 마시고요. 시원하게 좋은 사람들하고 가서 맞아요. 네. 그러면 되지. 그 원수지간에 가서 15만 원짜리 먹어보세요. 그 맛도 안 나. 자, 다음 모닝픽은요. 세 번째 모닝픽 오징어가 돌아왔다입니다. 네,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이 해마다 감소한 추세인데요. 요즘 오징어가 다시 좀 많이 잡히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다 그래요. 정말 저도 반가운데요. 저 오징어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오징어 물회나 오징어 바로 회쳐가지고 네. 산오징어. 투명한 맛있지고. 네, 그 투명한 거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그런데 오징어가 안 잡혀가지고 금징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아예 오징어 찾기가 구경하기가 힘들 정도였거든요. 동해안에서 그동안에 그렇게 오징어가 잡히지 않았다가 이제야 오징어가 드디어 잡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동안에 잡히지 않았냐면요. 2주 전까지 오징어 어획량이 11톤에 불과했다고 해요. 그런데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오징어가 135톤이 잡혔다고 합니다. 지난 3일까지 잡힌 오징어 어획량이 또 230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보다 62% 증가한 어획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징어 보기가 조금 더 수월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집 나갔던 오징어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뭐처럼 또 어민들이 활기가 생겼겠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죠. 어디로 집을 떠나가지고 가출했는지 글쎄 모르겠는데 말이에요. 빨리 좀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드디어 돌아오니까 어민들이 얼마나 반가워하겠습니까? 일단 오징어 어획량이 많은 곳이 강릉 주문진, 동해 묵호, 삼척 정라진 이런 곳인데요. 업한장에 생기가 돌고 있다고 하고요. 항구 주변 횟집하고 음식점 등 상가의 수족관에서 오징어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메뉴에서 잠시 사라졌던 오징어 물회도 인기 메뉴로 등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아직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완전히 어획량이 예전처럼 확 회복해가지고 오징어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라 그래요. 오징어가 2마리에 10,000원, 3마리에 20,000원 이 정도 가격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물론 오징어 크기가 크면 2마리라 하더라도 양이 꽤 많긴 한데요. 그래도 예전 생각하면 아직도 조금 비싸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지금 오징어가 더 많이 잡힌다 그러면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어획량과 가격을 확인하시면서 한번 가셔서 드셔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제 조금 더 잡히면 가격도 제자리를 찾을 테니까 이 여름에 시원하게 그 물오징어 네, 아유, 너무 회쳐서, 좋죠. 예, 좋겠네. 자, 다음 픽은요.
네 번째 모닝픽, 사람 살린 요구르트입니다. 네, 요구르트가 사람을 살렸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경찰관이 요구르트 한 병으로 한 여성의 생명을 살렸다. 오. 이런 사연이 전해져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경찰청이 어제 공식 너튜브에 채널 영상을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요. 지난 4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한 여성이 계단 난간을 간신히 붙들고 내려오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놀란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출동한 경찰이 우선 휴대용 지문 스캐너를 이용해서 여성의 신원을 확인을 했다고 하고요. 보호자한테 다행히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게 보호자한테 왜 이럽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보호자는 쓰러진 여성이 1형 당뇨병 환자고 현재 저혈당 쇼크가 온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경찰한테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저혈당 쇼크면 혈당을 빨리 올리는 뭔가를 줘야 될 텐데 그 판단을 신속하게 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 다음 보인 경찰의 행동이 참 기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혈당을 끌어올릴 요구르트를 사러 편의점에 갔던 거예요. 그래서 요구르트를 사서 와가지고 그 여성한테 먹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여성의 의식이 회복이 됐다고 하는데요. 당시 여성의 혈당 수치가 30mg per 데시리터로 자칫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 경찰관의 초동 조치로 여성은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묻는 말에 대답을 할 정도로 의식을 회복했다고 하고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야, 빠른 판단으로 우리 시민을 구해낸 경찰관. 네.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마땅합니다. 분들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모닝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에 주춤거린 이유가요. 최근에 날씨 깜짝 놀란 이유가 장마 얘기가 벌써 있어요. 제주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요. 오늘 날씨 어떤지 문단영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전해주세요. 네, 오늘 제주도에는 올해 첫 장맛비가 시작되겠는데요. 그 밖에 내륙 지역은 한낮에 30도 안팎의 낮더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는 제주는 오늘부터 모레까지 많게는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시간당 20에서 40mm의 요란한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들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높은 데다가 덥고 습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후텁지근합니다. 제주를 제외하고 높은 자외선 지수와 강한 오존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30도를 웃돌며 때이른 한여름 더위가 찾아옵니다. 서울이 32도, 대전 31도, 대구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제1호 태풍 우디비 몰고 온 뜨거운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간접 영향을 받는 건데요. 특히 토요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에 강한 비가 집중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 최신 경제 소식을 알려드리는 더 핫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 알찬 기업들 소식을 준비했다고요, 예인 씨가? 네, 맞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파트너와의 상생, 또 동반 성장인데요. 오늘 더 핫한 경제에서 소개해드릴 기업은 협력사와 동반 성장에 앞장서는 기업입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상생펀드로 협력사를 지원하는 대기업 K사의 소식입니다. K사는 협력사 지원을 위해 2013년 6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 상생펀드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2년부터는 협력사 복지기금 제도를 마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 임직원들의 교육비,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하는 방산기업 H사의 소식입니다. H사는 협력사 소통 등의 행보를 높게 평가받아 올 1월 국내 방위산업 회사 중 유일하게 DJSI 코리아에 신규 편입됐습니다. 또한 H사는 매년 협력사들과 상생협력 실무자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소통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의 행복 추구라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에 힘쓰고 있는 대기업 S사의 소식입니다.
S사는 2025년 동반성장협의회 정기총회를 통해 올해 동반성장협의회 운영 방향과 비즈니스 현황을 협력사들과 공유했는데요.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반도체 산업의 변화 속에서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협력사들과 오랜 거래를 유지하며 상생 경영을 실천하는 자동차 기업 H사의 소식입니다. H사는 2, 3차 중소협력사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2, 3차 협력사 전용 상생 펀드를 통해 저금리 대출 및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고요. 지난해 4월 고용노동부와 자동차 산업 상생 협력 확산 협약 체결을 통해 2, 3차 협력사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120억 원 규모 특화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6분이 지금 막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사 속 사건을 정사와 야사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앞뒤로 보는 역사 시간인데요.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역사의 앞뒤를 모조리 파헤쳐서 재미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철규입니다. 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우리가 궁금했던 이야기만 쏙쏙 뽑아서 알려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사서에 나오는 정사는 물론 세간에 떠도는 역사 썰까지 팩트체크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앞뒤로 보는 역사. 오늘 주제는요.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조선판 사이코패스, 권력자의 살인 사건들입니다. 요즘에도 잔혹한 살인 사건이 끊임없이 나오고 네. 여지없이 그런 범인들 자꾸 보면 사이코패스 얘기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끔찍한 게 이런 사이코패스가 권력을 잡고 있다. 와, 너무 끔찍하죠. 끔찍하죠. 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또 지금과 달리 뭐 유교와 충효를 최대 덕목으로 여겼잖아요. 지금보다는 잔혹한 범죄가 좀 덜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닌가 봅니다, 선생님. 네, 불행하게도 살인사건은 어느 시대나 있고 조선시대에도 사이코패스 살인마들이 역시 존재했습니다. 특히 사이코패스가 권력자일 경우에는 말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더 마음대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시절 조선 사람들을 벌벌 떨게 했던 살인사건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야사 속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앞뒤로 보는 역사, 야사 속 이야기는요? 왕도 못 말린 살인마, 사이코패스 정승 홍윤성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야사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야사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때는 조선 세조 제위기 우의정 홍윤성은 자기 맘에 안 들면 아무나 태어나게 죽일 정도로 포악한 인물이었어요. 어느 날 홍윤성에 의해 죽임을 당한 남편의 복수를 하기 위해 한 여인이 찾아와서 이 여인을 붙잡게 됩니다. 자, 이 여인과의 대화 한번 보시죠. 이 짐승보다 더 안 아끼노 살인마! 그래 그렇게 버둥거려야 개구리 같지. 멈추시오! 전하, 오인행차십니까? 좋아해 놓아줘라. 내가 데려가마. 아, 구해주러 왔네. 아. 풀어줘라. 풀어라는 거. 내가 데려간다 하지 않았느냐? 했죠. 한데 살려서 데려가시겠다는 말씀은 안 하셨지 않습니까? 야, 임금 말도 안 듣네, 저. 야. 사이코패스 맞네요. 아니, 저렇게 난폭하고 저렇게 무서운 사람 홍윤성이 어떻게 우의정 자리에까지 올라간 겁니까? 그보다 먼저 저것이 가장 과장된 것에 사례가 되는 거죠. 저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왕이네. 어쨌건 저 홍윤성이 우의정까지 오른 데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점술가의 예언이 있었는데요. 홍계관이라는 유명한 점술가가 있었어요. 홍윤성이 어릴 적 숙부와 함께 살다가 사람을 죽이고 무작정 도망쳐서 고향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앞길이 막막했던 그에게 점술가 홍계관이 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과거 급제하시고 3년이 지나면 귀인을 만나실 것이고 그 인연이
부귀 영화를 가져다 줄 겁니다. 허나 악업을 쌓으면 자식을 남기지 못할 것이고 죽어서도 끝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죽은 뒤까지 걱정할 건 없고 어쨌든 출세는 한다는 얘기네? 충고를 한 거예요. 어. 이 점술가 홍계관이 귀인을 만나 부귀영화를 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대체 홍윤성의 귀인은 누구였습니까? 그 귀인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세조 수양대군이었습니다. 과거 급제 후에 수양대군에게 충성을 맹세한 홍윤성은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에 가담해서 큰 공을 세워요. 그리고 세조 즉위에 공신의 책봉이 되면서 출세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홍윤성이 형조 판서에 있던 어느 날 살인을 저지른 한 남자가 홍윤성 앞에 끌려오는데요. 그 남자는 바로 홍윤성의 출세를 예언했던 점술가 홍계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장면 함께 보시죠. 네. 형을 집행해라. 예. 소인의 아비가 이걸 전하라 하셨습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내 아들이니 봐달라. 살려줘라. 뭐 이런 살려줘라. 내용이에요? 제 아들을 죽이시면 대감께서는 비명 행사할 것이고 어머. 제 아들을 살리시면 피해야 할 금기를 제 아들 입으로 듣게 될 겁니다. 이 자리 풀어줘라. 오. 저렇게 나온다. 점술가의 말을 믿고 그 아들을 풀어줬습니다. 그러면 홍계관이 남긴 금기는 대체 뭐였을지 궁금한데요? 그 금기가 나중에 밝혀지게 되는데요. 저 다음에 홍윤성의 벼슬을 청탁하러 온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 선비는 홍윤성에게 장어 쓸개로 담은 술을 따라 주는데요. 그 순간 홍계관이 이 홍윤성이 홍계관의 아들이 전해줬던 그 금기를 떠올립니다. 함께 보시죠. 아버지께 드린 건 두 가지입니다. 입가의 점 그리고 비늘 없는 물고기. 비늘이 없는 물고기. 이술 네가 마셔라. 눈치챈 거예요. 장어술이 위험하다는 거를. 대감마님, 아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대감마님, 그냥 술이 아니었나 봐요. 대감마님. 뭐 있어 지금? 홍윤성이 홍계관의 예언 덕분에 목숨을 구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독이 들어간 이 장어술. 술을 홍윤성에게 주려고 했던 이 선비는 누굽니까? 네, 선비는 전에 홍윤성이 죽인 여인의 남편이었고 아. 복수하러 찾아온 거였죠. 이렇게 해서 목숨을 구하게 된 홍윤성은 더욱더 기고만장해졌는데요. 그러던 중에 어릴 적 오갈 곳 없는 홍윤성을 키워줬던 숙부가 벼슬을 구하러 찾아옵니다. 20년 만에 만난 숙부와 홍윤성의 장면 함께 보시죠. 청탁하면서 빈손으로 오면 그건 도둑놈이지. 아니면 거지거나. 키워줬잖아요. 뭐 이런 놈이? 내가 잘못 온 것 같구나. 숙부한테. 없었던 일로 하자. 아직도 내가 네 밥이나 얻어먹던 놈으로 보여? 자기 키워줬잖아. 야, 이 진짜. 아니, 고마워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뭐 하는 거죠? 아니 은혜도 모르고 숙보면은 삼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지금 패고 이런다는 게 아무리 출세를 했어도 이거는 그냥 건방에 하늘 찌르는 거 아닙니까? 네, 결국 저 숙부는 홍윤성에게 맞아 죽고 말았어요. 아이고. 숙부를 때려 죽인 패륜 범죄에도 불구하고 홍윤성은 세조는 홍윤성의 공신이라는 이유로 벌하지 않았고 세조의 비호 아래 홍윤성의 잔인한 복주는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숙부까지 살해한 몇 년 뒤에 홍윤성은 악업을 쌓으면 자식을 남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점술가의 말대로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야, 근데 지금 이게 야사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게 진짜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사이코패스 홍윤성과 점술가 홍계관 실존 인물인가요?
네, 조선의 원조 사이코패스 홍윤성 실존 인물입니다. 야. 다만 점술가 홍계관은 실록 같은 역사 기록에는 나오지 않지만 조선 전기 점술가로 이름을 떨친 실존 인물이 훗날 민담과 설화의 주인공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홍윤성과 이야기도 물론 야사에만 나오는 이야기죠. 홍윤성은 문종 직위년 1450년 과거에 급제해서 벼슬에 올랐는데요. 야망이 있던 수양대군과 의기투합을 하게 됩니다. 수양대군이 개유정난을 일으킬 때 처음에 망설였어요. 그러니까 홍윤성이 군사를 일으키는데 가장 난관은 결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추겨서 개유정난 감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수양대군이 세조로 왕위에 오르면서 2등 공신의 책봉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홍윤성이 권세를 믿고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거네요, 보니까. 네, 권력을 얻고 눈에 뵈는 게 없던 홍윤성은 그 전부터 사이코패스 면모가 있었는데요. 그 일화가 하나가 있어요. 홍윤성이 정승에 오른 것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나계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홍윤성에게 노비 2구를 보냈는데요. 홍윤성은 이 노비들이 튼실하지 못하다. 그래서 오히려 나계문을 폭행하고 나계문이 일생에 걸쳐 갖고 나무들을 전부 베어버리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종을 보내 나계문을 때려 죽였습니다. 또 야사에서 봤듯이 어린 시절 자기를 돌봐줬던 숙부가 벼슬을 부탁하자 논 20마지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 말다툼 끝에 숙부를 때려 죽이고 앞마당에 파묻기까지 했습니다. 또 누가 자기 집 앞을 말 타고 지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말을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감시했다가 잡아서 때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야, 정말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인간이군요. 근데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막 이랬는데 세조는 계속해서 홍윤성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네, 세조는 자기에게 충성하는 홍윤성을 계속 감싸고 돌았는데요. 숙부를 죽이는 폐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숙모가 찾아와서 세조에게 탄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신을 죽일 수는 없다 해가지고 홍윤성은 그대로 두고 그 종들만 사형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홍윤성이 술을 마셔서 그런 거야 해서 금주령을 내리는데 그마저도 홍윤성이 신은 술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취소하고 말았어요. 또 홍윤성이 평안도의 군량미 30만 석을 횡령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처벌하지를 않았습니다. 홍윤성은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까지 올라가면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51살의 세상을 떠났는데요. 자, 그에게 원한이 있던 사람들이 무덤에 침을 뱉고 묘비를 깨부수고 심하게 훼손시키는 이런 일이 죽은 뒤에 있었습니다. 네, 아니,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살인마가 처벌받지 않고 떵떵거리면서 살았고요. 저는 정말 화가 나는 게 지금 살인은 이 사람 했는데 지금 몸종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수사를 하고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데 당시에는 어떻게 살인 수사를 했는지도 궁금해요. 조선은 인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철저하게 조사를 합니다. 변사 사건의 1차 수사는 시신이 놓인 장소의 관할 관리가 담당을 했는데요. 서울의 경우는 지금 구청장에 해당하는 한성보호부의 부장이 하고 지방에서는 시장 군수에 해당하는 고을 수령들이 수사를 총괄해요. 조사관이 현장에 직접 가서 시신을 검사하고 관련자들을 취조한 뒤 부장 또는 수령에게 보고를 하면 부장 수령이 재판을 해서 장, 태, 그러니까 회초리나 몽둥이로 때릴 정도의 가벼운 범죄라면은 직접 처리를 하지만 그보다 좀 더 무거운 범죄가 되면 각도 관찰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철저하게 수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 담당자가 마음대로 법을 적용하거나 뇌물을 받는 등의 부정비리가 종종 발생한다는 데 문제가 있었던 거죠. 또 범죄자가 권력자냐 아니냐, 양반이냐 천민이냐,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법이 다르게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의정 홍윤성 살인 사건처럼 왕이 직접 개입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나요? 네, 그 죄가 유배에 당한 정도가 되면 관찰사가 중앙으로 올려보내고 특히 사형에 처할 일이 있으면 꼭 왕의 재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살인 사건은 전부 왕이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특히 정조는 재위 기간 동안에 사형에 당하는 죄인들을 심사한 기록을 아주 꼼꼼하게 기록을 해서 심리록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는데요.
이 책에는 1000건이 넘는 사건을 하나하나 심사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형으로 재판이 되어서 왕에게 올라간 사건 중에 정조 이전에는 90% 정도가 사형 확정이 됐는데 심리록에 따르면 정조 때에는 불과 3.2%가 사형 확정이 됐습니다. 정조는 가능하면 사정을 참작해서 죄인을 죽이지 않을 방도를 찾았던 거죠. 어쨌든 최종 결정권은 역시 국왕에게 있었다는 네. 거고. 그럼 조선시대 살인자는 어떻게 처벌했습니까? 조선은 법이 엄격했고 특히 살인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처벌을 했습니다. 살인의 종류에 따라서 이 형벌의 방법이 달라졌는데요. 싸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사형이긴 하지만 교수형인 교형, 고의로 계획적으로 살인한 경우에는 목을 베는 차명, 그리고 친부모를 살해하는 등의 이 반윤리적인 사형에 대해서는 능지 처참으로 처벌을 했습니다. 그 살인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숙부를 때려 죽인 홍윤성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그런 건데 그러면 권력의 힘으로 은폐된 살인 사건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 예도 조선 세조 때 일입니다. 세조 1년 12월에 한양에서 한 남자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시체는 칼로 잔혹하게 난자당한 상태였는데요. 그는 왕실의 종친으로 권세를 부리던 이석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석산이 계유정난 공신이었던 재상 민발이라는 사람의 첩 막비와 간통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용의자가 민발로 압축이 돼요. 형조에서 세조에게 민발입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세조는 이 민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시체를 복검, 다시 검안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홍윤선도 그렇고 민발도 그렇고 계유정난 공신이라고 세조가 이렇게 감싸고 돈 건데 이 세조가 문제구만. 너무 감싸는데요? 무조건 감싸는 스타일이었어요. 이렇게? 네, 세조가 좀 그런 점이 있었죠. 형조를 담당하던 동부승지 이휘라는 사람이 어명에 따라서 막비의 집을 조사했는데 곳곳에 피를 처리한 의심스러운 흔적이 있어요. 또 집안에서 찾아낸 철창의 날이 이석산 시체에 남아있던 자상의 형태와 일치하는 걸 알아냅니다. 범인이 많네. 게다가 막비의 집에서 이석산이 살아당했고 민발의 첫 막비와 이석산이 간통하고 있다는 걸로 봐서 정황 증거도 전부 민발이 범인인 것이 확실했어요. 하지만 세조는 목격자가 없고 증거가 불충분하다 하면서 범인을 빨리 잡아라 이렇게 재촉을 합니다. 민발이 범인인데 무슨 수로 다른 범인을 잡으라는 건지 대신들이 답답하죠. 세조는 사건을 조사했던 동부승지 이휘가 민발을 처벌해야 됩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이휘를 파직시켜버렸어요. 결국 민발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이 끔찍한 살인 사건이 묻혀버리고 맙니다. 야, 세조에게 맞서서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이휘만 억울한 피해자가 그래 됐습니다. 말이에요. 또 권력을 가진 양반이 같은 집안의 조카 며느리를 살해한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네, 그 사건은 정조 9년에 강원도 안엽에 사는 70세 양반 이언이라는 사람이 조카 며느리 구조이를 살해하는 사건입니다. 이언은 구조이의 친오빠 구성대와 함께 구조이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온몸을 칡너굴로 묶은 채 자루에 넣어서 강에 던지고 10여 개의 돌덩이로 눌러서 죽게 했는데요. 이유는 집안 망신을 시켰다라는 거였습니다. 조카가 죽고 혼자 사는 조카 며느리 구조이가 음란하다는 소문이 나서 집안 체면에 손상이 갔다는 이유였습니다. 이같이 흉흉한 이 소문을 들은 안엽 현감이 시체를 찾아내서 부검을 했는데 그 뒤에 살인을 주도했던 이언과 구조이의 오빠 구성대를 불러 신문을 해요. 그러던 중에 구성대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네, 그럼 구성대는 사망을 했고 이거를 이제 사건을 주도한 양반 이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사람이 공모했다는 게 밝혀지죠. 그래서 형조에서 주모자 이언에게 사형을 선고했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오빠 구성대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한 건의 옥사에서 두 사람이 함께 죽게 할 수는 없다는 법리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건은 결국 정조가 이언에게 장을 때리고 석방하라라는 교지를 내리면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목숨보다 감은, 그러니까 그 양반들의 체면이 더 중요시됐던 그 사회상 단면을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처벌을 이렇게 양반이고 지위가 있고 이러면은 처벌을 약하게 합니까? 같은 살인인데도. 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사건, 성종 5년 10월에 흥인문, 그러니까 지금 동대문 밖 야산에서 한 젊은 여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시체로 발견되는데요. 머리가 전부 깎였고 가슴과 얼굴 등이 불에 지져진 그런 상태로 발견됐어요. 이 여인은 한성부 북부의 참봉 신자치의 여종
돌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범인은 바로 신자치의 부인과 장모였는데요. 신자치가 도리에게 흑심을 품고 겁탈하면서 욕정을 풀곤 했는데 신자치의 부인 이숙비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씨는 도리에게 남편에게 꼬리쳤다라고 누명을 씌워서 자기 어머니와 함께 도리를 묶어놓고 끔찍한 고문을 가하고 살해했던 겁니다. 이 질투예요. 근데 질투 난다고 사람을 묶어놓고 저렇게 고문을 했다니. 아무리 이거 사이코패스 맞죠? 근데 도리가 너무 불쌍하네.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리 여종이어도 이렇게 맘대로 고문하고 죽이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의금부의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 씨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도리가 미웠다. 두 눈이 멀고 귀가 먹어서 그런 짓을 했다라고 실토를 했는데요. 이 씨의 잔인한 행각은 가장이 관사에 고하지 않고 노비를 구타해 죽이면 장 100대에 처한다라는 규율에 해당했지만 이 씨가 사족 집안, 그러니까 양반 집안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장을 치지도 않고 대신 남편과 강제 이혼하고 충청도 진천으로 유배 보낸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니, 살인을 했는데 그러게. 사람을 고문하고 죽였는데 이렇게 처벌 없이 약하게 넘어간다? 야, 이건 정말 아니지 않나 싶은데요. 근데 여러분, 사이코패스가 만약 한 나라의 왕자라면 왕자? 어머. 더 끔찍한 일이 끔찍해. 생긴다고 이건 합니다. 못 건들 것 같은데. 네. 앞뒤로 보는 역사. 두 번째 야사 속 이야기는요. 선조의 망나니 아들 연쇄살인마 순화군입니다. 이것도 역시 야사 속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때는 조선 선조 제위기 여인들을 상대로 잔혹한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범인으로 잡혀온 사람은 바로 선조의 여섯째 아들, 여섯째 왕자예요. 순화군이었습니다. 선조는 노발대발했지만 순화군은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는데요. 그 장면 함께 보시죠. 한 나라의 대군이라는 자가 어찌도 그리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이냐. 니놈이 그러고도 정령 무사할 줄 알았더냐. 하오나 아바마마, 뻔뻔하네요. 감히 고개 대군이 들고 저와 봐라. 부딪혀놓고도 아무 말 없이 그냥 내뺐습니다. 그럼 그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어야 하는 것입니까? 뭐라? 전하, 부딪혔다고 제가 죽인 거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순하군은 일전에도 노비들이 자신을 보며 웃었다 하여 살해한 적이 있었다 합니다. 쏜다고 살해를 해요. 여종들을 겁탈하고 재산을 수탈하는 일이 허다해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하옵니다. 야, 진짜 또라이 그 사이코패스 그 자체네요. 네. 아무리 왕자라도 이거는 진짜 엄한 중형이나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때 마침 선조 왕비 의인왕후가 사망하면서 순화군 처벌 문제가 뒤로 밀리게 돼요. 왕비의 죽음으로 궁궐안이 온통 비통함에 쌓였던 그때 순화군은 상중에 궁녀를 강간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들의 악행을 알면서도 묻으려 했던 순조는 이거는 못 참겠다 해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순화군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3년 전에 저질렀던 살인사건과 똑같은 형태의 살인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다시 범인으로 몰려 잡혀온 순화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보시죠. 살해당한 여인의 상태가 3년 전 순하군 마마가 저지른 일과 똑같았사옵니다. 그런데도 계속 발뺌하시겠사옵니까? 똑같았다고요? 그 혹시 입에서도 돌이 막 나왔습니까? 순하군 마마, 어서 바른 대로 고하시지요. 아바마마, 무서워요. 누군가 저를 따라했답니다. 따라했다. 사람들한테 동경을 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었군요. 야, 사이코패스 맞네. 미친 자군이요, 미친 자. 그러니까 그 누가 자기를 따라했다고 오히려 좋아하고. 살인을. 진짜 사이코패스인데 살인을 와. 진짜 범인인지 아닌지 헷갈려요. 네, 순화군은 둘째 형 광해군을 범인으로 지목을 했고 첫째 임해군도 이에 동조하면서 광해군을 범인으로 몰아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유의서의 방으로 순화군이 찾아옵니다. 두 사람이 만난 장면 함께 보시죠. 이 방에 어인일이시오. 거기 아무도 없느냐? 누굴 찾으시오?
겁 많은 종놈들. 그 쓸모없는 놈들은 날 보더니 다들 내빼던데. 뭐요? 그거 참 이쁘긴 하구나. 서방 죽기 전에 좋은 구경 한번 시켜줄까? 그만두지 못하겠어. 왜? 죽어도 더러운 꼴은 못 보시겠다. 뭐야 이게? 그럼 먼저 나타났다 누가. 유배 중에 자숙하고 있어야 될 놈이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러니까 이제 장남인 임해군이 말리니까 네. 다행히 이제 순하군이 이제 그렇게 안 하면서 유희서가 목숨을 건졌네요. 이제. 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유희서가 싸늘한 시체로 발견됩니다. 아이고야. 유희서의 아들 유일이 장남 임해군을 범인으로 지목해요. 이건 또 왜 뭐야? 그랬을까요? 함께 보시죠. 아버님의 장례를 치르던 중이었습니다. 상중인데 이래도 괜찮은 거지요? 원래 이런 날이야말로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법이다. 이리 오너라. 첩과 만나고 그들은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짐승이었나이다. 아버님의 애첩을 빼앗고자 제 아비를 죽인 것이 아니옵니까? 내 그대의 속상함은 충분히 알겠소. 허나 죄 없는 사람을 이리 모함해도 되겠소? 와, 아까 이제 순하군이 유희서를 주의로 할 때 임해군이 말렸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임해군이 유희서를 죽은 게 맞을까요? 네, 유희서의 첩을 뺏으려 했던 임해군이 범인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여인들을 죽였던 그 연쇄살인의 범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자, 함께 보시죠. 그것도 누구지? 상투 자를 때 기분은 어떻습니까? 에? 죽인 후에 잘랐습니까? 죽일 때 잘랐습니까? 에? 손은 왜 묶으신 것이오? 에? 숨 넘어가겠다. 그것도 임이었어? 임해군도 살인마예요, 그러면? 외놈들에게 끌려갔던 그날을 기억하느냐? 그 얘기는 왜 끄집어내십니까? 그 기분을 알겠더란 말이지. 겁에 질린 눈, 벌벌 떠는 손, 그걸 쳐다보는 희열감. 둘 다 사이코패스네요. 이 순하군, 임해군 전부 완전 사이코패스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사건을 덮고 오히려 임해군을 모함했다면서 유희서의 아들 유희를 유배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막장인데요, 이거? 임해군과 순하군 정말 이렇게 형제가 완전히 막장 행각을 계속 일삼습니까 그러면? 네, 선조의 아들 가운데 세 왕자가 막장 트리오였는데요. 남의 재산을 뺏는 것은 물론이고 걸핏하며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는데 여섯째 순하군의 악행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상중에 관에 모셔져 있는 빈전 옆 여막에서 궁인을 겁탈하는 것, 이거 실제 있는 일이고요. 선조실록에 따르면 여섯째 순하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 이재용 아나운서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성질이 패망하여 술만 마시면 행패를 부렸으며 남의 재산을 빼앗았다. 비록 임해군과 정원군의 행패보다는 덜했다 하더라도 무고한 사람을 살해한 것이 해마다 10여 명에 이르렀으므로 도성의 백성들이 몹시 두려워하여 호환을 피하듯 하였다. 야, 아니 해마다 10여 명을 죽였는데 이게 임해군과 정원군보다는 덜한 것이다. 그럼 형들은 얼마나 더 포악했다는 거예요? 네, 더했던 거죠. 특히 장남 임해군은 그 인성 때문에 세자책봉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동생 광해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광해군을 엄청나게 미워했습니다. 자, 대통령 비서실장 격인 옛날 도승지를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임해군을 처벌하라는 상소가 빗발쳤지만 선조가 끝끝내 두둔을 합니다. 네, 이게
아무리 아들이라도 아버지 선조가 이렇게 감싸니까 아들이 자꾸 그거 믿고 더 악행을 저지르는 그 거 선조가 문제구만요. 그러니까요. 아까 세조가 문제듯이. 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줄 게 있어요. 원래 포악했던 형제가 더 포악해진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요. 임진왜란 때 선조가 광해군을 세제로 책봉하면서 임해군과 순하군을 함경도로 보내서 군사를 징발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도 횡패를 부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함경도 사람들이 두 왕자를 붙잡아서 왜군에게 넘겨버리는 아하.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1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때 심한 배신감을 느꼈고 그 사이에 선천적인 잔인함이 더 심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포로 생활이 그들을 더 포악하게 만들었는데 그럼 그 이후에 그러면 살인마 임해군하고 순하군의 최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광해군이 왕이 되면서 임해군은 영모죄로 몰려서 귀양을 가게 되고 귀양제에서 의문사를 했습니다. 순하군은 그보다 먼저 아들의 범죄를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순조에 의해서 가택에 갇혀 지내다가 26살 나이로 사망을 했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권력자들에 의한 살인사건을 살펴봤는데요. 한 가지 주의할 점. 조선시대에 이러는 것이 그 시대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덜한 것이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는 더 했다고요? 네. 이야 정말 이야, 이런- 권력이 뭔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분하고 억울해서. 예? 자 오늘 역사 얘기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숙부도 입 잘못 놀리다 죽었어. 다 죽일만 하니까 죽인 것입니다. 저런 정신 빠진 놈을 보았나? 네, 이봉훈의 사계식탁 시간입니다. 이봉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무덥습니다. 아유, 벌써. 네, 장마가 온다고 하는 소식도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무더운 날은 사실 기운이 조금 쭉쭉 빠지죠. 네. 이럴 때는 기운 돋우는 아주 이색 반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여름 이색 반찬 특집입니다. 우리 간단하게 만들면서도 약간 이색적이고 특이해서 요거 먹으니까 좀 입맛이 살아난다 하는 것들로만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첫 번째 메뉴는요. 매콤 견과류 숙주볶음입니다. 우리가 숙주 그러면 그냥 이렇게 볶음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나물로만 많이 잡수셨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견과류를 넣어서 고소함도 더 깊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주 매콤한 고추를 넣어서 풍미도 좀 살려서 우리 숙주에 약간 지린맛도 없게 하는 그런 아주 이색적인 반찬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쑥갓 겉절인데요. 쑥갓 그러면 우리가 국이나 찌개 이렇게 고명으로만 많이 올려서 잡수셨잖아요. 네. 오늘은 쑥갓이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 쑥갓에다가 아주 맛있는 깻잎과 양배추를 넣어서 같이 버무려서 겉절이를 만들면 우리 고기 드실 때도 같이 곁들이면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비빔밥 드실 때도 같이 곁들이면 아주 좋아서 오늘 이렇게 이색 반찬 두 가지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름철 더워질 때 우리 주부님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반찬이잖아요. 네. 그런데 쑥갓하고 숙주 이걸로 이색 반찬을 만든다. 굉장히 또 어떤 반찬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잘 한번 배워볼게요. 네, 일단은 제가 오늘 매콤 견과류 숙주볶음에 견과류가 들어가잖아요. 견과류가 여기 아몬드하고요. 그다음에 볶은 땅콩도 있고요. 그다음에 잣도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어떤 특색이 있냐면 굉장히 뭐랄까 고소하면서도 짙은 풍미가 나는 것들로만 준비를 했어요. 근데 요거에다가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제 견과류가 어디서 많이 나와요? 냉동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특히나 이렇게 날씨가 조금 무더울 때는 냉동실에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약간 냉동실에 있는 모든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묻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볶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몬드, 땅콩, 그다음에 잣 이렇게 놓고 마른 팬에다가 좀 볶아주세요.
그래서 싹 날아가죠 그런 냄새들이. 그렇죠. 그죠? 잡내를 날리는 거죠. 네. 마른 팬에다 좀 볶아주시는데 이렇게 볶는 이유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렇게 한번 볶아서 쓰시잖아요. 훨씬 더 씹으면서 고소한 맛이 많이 나죠. 맞아, 그렇대요, 진짜. 그리고 향이 오래도록 유지가 되니까 반찬으로 드셨을 때 아주 손색이 없죠. 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볶습니다. 보통은 이제 센 불에서 조금 시작을 해서 중간에 약간 불을 좀 줄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불을 너무 세게 하면 색깔이 조금 짙어지면서 타기만 하거든요. 근데 고소한 맛이 많이 나려면 수분을 조금 날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분을 좀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볶아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좀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왜 저기에 나 좋아하는 호두는 안 들어갔지? 이런 생각 안 하세요? 네. 그렇죠? 왜 안 하셨죠? 들어갔죠? 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아몬드와 땅콩과 잣은 고소한 맛은 많이 나지만 씁쓸한 탄닌의 맛은 안 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호두는 약간 쌉쌀한 맞아, 탄닌의 그럼. 맛이 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숙주랑 어울리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그래서 견과류를 쓰실 때도 궁합을 조금 맞춰서 요거 먹으면은 약간의 입안에서 식궁합이 맞겠다. 또 안 맞겠다. 그걸 좀 생각을 하시면서 고르시는 게 좋아요. 네. 물론 호두 넣어도 좋긴 한데 오늘 숙주랑은 안 맞습니다. 네. 이렇게 볶아주세요. 아무래도 노릇노릇해졌죠? 네. 있으면 요거 이제 꺼내요. 꺼내고 난 다음에 어디에 놓느냐? 바로 도마에다 이렇게 올려주세요. 엄청 고소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고소합니다. 살짝 노릇노릇해진 게. 그렇죠. 또 볶아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술안주로 요거 많이 먹거나 간식으로도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이렇게 한번 볶고 난 다음에 식혀서 잡수시면 훨씬 더 고소한 맛이 상승하죠. 그리고 또 잘게 이렇게? 잘라주네요 지금. 네. 왜냐하면 이게 너무 크면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럼 나중에 숙주는 다 먹고 견과류만 남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견과류가 숙주에 흡착이 되려면 약간 이렇게 부서짐이 있어야 잘 돼요. 옮겨볼게요. 가루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까지 이렇게 좀 썰어주시고요. 너무 잘게 썰면 또 가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껍게. 요거는 땅콩이야, 요거는 잣이야, 이렇게 보일 수 있을 정도로만 이렇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네. 자, 그랬으면 그릇에다가 이렇게 좀 담고요. 저거 하다가 다 먹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죠. 볶아내면 너무 워낙 향이 좋아서. 그냥 먹을 때도 볶으면 또 맛있어. 그렇죠. 네. 자, 다 드시지 않도록 사수를 이렇게 좀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숙주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숙주 준비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뭐냐? 채소를 준비하는데 양파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붉은 고추도 준비하고 그다음에 요거 약간 청양고추거든요. 청양고추도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요게 지금 매운 고추예요. 매운 태국 고추인데 요거 그냥 손으로 대강 이렇게 잘라서 준비를 해주세요. 많이 매콤하지 않아요, 그죠?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요게 굉장히 달면서 매콤해요. 그래서 요것까지 씨까지 같이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요게 지금 준비한 게 뭐냐면 요게 바로 샐러리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여기에다가 고수도 넣고 그 다음에 다른 향신채도 많이 넣는데 제가 오늘 안 맵다 그랬는데 매워. 태국 고추니까. 몸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샐러리를 준비했는데 샐러리는 여기 잎만 준비하시면 돼요. 그렇게 고소해요. 심하니까. 자, 이렇게 샐러리만 이렇게 잎만 준비를 해서 요거는 나중에 고명식으로 위에다 좀 올릴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떼어서 이렇게 좀 올려주세요. 샐러리 잎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샐러리 향이 좀 나잖아요. 근데 나는 샐러리 안 먹어야 하시는 분 계시죠? 그럴 땐 빼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고수 굉장히 좋아하는데 고수 올리면 안 될까요? 고수 넣으셔도 돼요. 그것도 이렇게 떼어서 위에만 살짝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샐러리 잎 같은 경우에는 이 약간 잎이 조금 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좀 찢어서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샐러리 향 너무 좋죠. 그렇죠, 너무 좋죠. 저 정말 좋아해요, 샐러리. 근데 이게 볶는 것보다는 위에 생것으로 올리는 게 향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이 정도면은 한 3분 정도 드시기가 딱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숙주까지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를 했는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여기 씻어서 여기에다 놨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숙주랑 콩나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조명이 있잖아요. 너무 조명이 세면 또 형광불이 너무 세거나 이러면 이게 약간 늘어지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파랗게 변할 수도 있어요. 윗부분이. 그럴 경우에는 종이 타올에다가 물 흠씬 해서 스프레이로 하고 난 다음에 검은 비닐로 좀 덮어놓으면 그대로 씻은 그대로가 되죠. 네. 그래서 요 상태로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랬으면 이제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이 기대됩니다. 제가 자, 이제 좋아하는 불을 재료가 펴놓고요. 많아서. 네. 여기에다가 식용유 네. 하고 그다음에 들기름을 같이 넣어주세요. 그래야 훨씬 더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팁이 들어갑니다. 이보은의 꿀팁 빠밤. 바로 이렇게 두른 기름 위에 양파하고 고추를 넣고 청양고추 한 대 볶아라입니다. 왜 이렇게 볶냐 하면 이렇게 볶아야 숙주에서 나는 살짝 비린내 같은 게 없어지고 그다음에 훨씬 더 이 고추의 매운맛이 스며드니까 양파의 풍미가 굉장히 나서 훨씬 더 드실 때 아삭아삭한 그 풍미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숙주 볶기 전에는 이렇게 양파, 고추, 매운 고추 등의 향신채를 넣는 게 좋아요. 아니 숙주 그 향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살짝 비린 그 향이 있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주셔야 돼요. 그걸 잡기 위해서 고추랑 양파를 먼저 볶아줘요. 네. 이렇게 같이 볶아주세요. 식용유하고 들기름 같이 들어가니까 고소하게. 향이 지금 오죠. 너무 맛있죠? 네. 사실 요것만 먹어도 맛있어요. 왜냐하면 요새 양파가 굉장히 싱그럽고 맛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볶아도 아주 맛있거든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넣어야 될 게 있어요. 한 김이 지금 죽었잖아요. 네. 그러면 바로 숙주를 넣어줘요. 오. 숙주 볶아 먹으면 맛있어요. 네. 식감도 맛있죠? 그렇고. 아주 맛있죠. 이렇게 올려요. 다 들어가네. 왜냐면 숨이 죽으면 저 정도 양은 또 아니거든요. 이게 금방 숨 죽어요. 근데 자, 숨이 금방 죽어도 숨 또- 죽기 전에 이렇게 볶을 때 우리 여기다 뭘 하냐? 지금 우리 간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네. 자, 우리 태국 요리처럼 액젓을 좀 넣는데 요거는 우리나라 멸치 액젓이에요. 그다음에 아주 약간만. 그다음에 간장, 진간장이에요. 그리고 매실청으로 단맛만 조금 내세요. 그래서 한껏 볶아주세요. 이렇게. 향이 벌써 좋다. 향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숙주는 숨이 죽어도 그 특유의 그 식감이 나는 게 맞아요. 맛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볶아야 되느냐 살짝 봤을 때 살짝 늘어진 감이 있다 했을 때 불을 딱 끄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늘어지면 나중에 숙주가 질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생것만 약간 면했다 할 정도로 볶아주세요. 아니, 확 퍼질 수가 또 있거든요. 너무 오래 하면. 자,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뭘 하냐? 우리 간을 맞춰야 돼요. 소금. 한 꼬집에서 2꼬집 정도만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통후추를 곱게 갈은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듬뿍 넣어주세요. 이게 후추가 들어가면 단맛도 내가 소금 맛도. 자, 여러 그럼 가지- 예인 씨 네. 지금 앞만 봐도 견과류는 언제 넣을까요? 그러니까요. 견과류 언제 넣을까요? 마지막에 다 해서 덜어내고 마지막에 하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이제 들어가요? 지금. 네. 지금. 그래도 지금. 달라붙고. 맛있겠다. 맛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볶아주시고. 야 숙주랑 견과류라 이 요리 한번 먹어본 적 있어요? 그 태국 음식 먹으면 맞아요, 아니면 맞아요. 팟타이 같은 거 먹으면 꼭 이 땅콩 이런 거 같이 숙주랑 제가 해가지고 살짝 나오잖아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자, 이제 다 됐어요. 네. 이제 불을 끌 거예요. 껐어요.
그랬으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요걸 담아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랬으면 빨간 고추 이렇게 넣고 색깔을 조금 입히세요. 색깔 입히고. 아직까지도 샐러리 잎은 안 들어갔네요. 네, 아직 안 넣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 올리는 거구나. 이렇게 올리고. 맛있겠다. 저쪽 음식에 이렇게 올리고. 마지막에 고수 뿌리듯이. 그죠, 저걸 샐러리. 그렇게 하나 봐. 우리는 샐러리로. 저 숙주는 라면 끓일 때 네. 너도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예. 라면의 그 약간 짠맛을 네. 숙주가 완전히 없애주죠. 네. 그렇죠? 자, 이렇게 됐으면 요거를 그냥 우리가 바로 위에다 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 양념에다가 견과류가 이렇게 있어요. 네. 그거를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셔야 돼요. 완전히 이렇게. 다 엉겨붙진 않았으니까. 어머나. 오. 아이고야. 듬뿍 이렇게 올리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제서야 야. 샐러리를 이렇게 올려주세요. 철기 씨 여기 좀 가지러 갈게요. 나와주세요. 네. 이렇게 올려서 요 샐러리도 같이 비벼서 잡수시면 좋아요. 아, 비벼서? 네, 같이 버무려서 비벼서 잡수세요. 샐러리 싫어하시는 분들은 걷어내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잡수시면 네. 됩니다. 맛있겠다. 근데 저게 향채가 되는. 네. 이미 향이 뭐 스튜디오에 가득해요. 이게 또 태국 음식에서 차원했으면 또 제가 와. 다문화 전문가로서 이 다문화 음식을 느끼는 거. 이게 샐러리 향이 확 나는 게 그쵸? 잘 어울리는데요. 네. 샐러리를 꼭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향 좋다. 매운 고추도 들어가 있고. 어때요? 와, 매콤하고 알싸하니 너무 맛있어요. 그쵸? 맛있죠? 야, 이 견과류 고소함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뭐라 그럴까? 약간 신맛 비슷한 그런 게 있어서 네. 더 이 맛을 자극해요. 그렇죠. 진짜 태국 음식. 정말 약간 맛있는 태국 음식점 간 것 그 같아요. 필이 조금 나죠? 네. 나는데 그게 약간 한국화된 그런 느낌이 좀 있고. 그리고 이 신맛이 샐러리 잎이 좋다. 꼭 들어가야 돼요. 요 신맛 느낌 나는 게 뭐였죠? 이게 액젓 넣어서 제가 멸치액젓 넣었어요. 아, 멸치였죠? 네. 와, 정말 별미고 보통 숙주볶음하면 차돌박이에다가 네, 그렇게 볶는 하죠. 것만 그러니까. 많이 생각하실 텐데 완전 색다르고 너무 맛있어요. 와, 저는 여기다 요리가 선생님 되는데? 면 넣어서 같이 같이 드셔도 먹고 괜찮아요. 싶어요. 그 정도로 맛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메뉴는요, 바로 쑥갓 야. 겉절인데요. 쑥갓은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보통 쑥갓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긴 것을 이렇게 잎을 이렇게 따세요. 그래야 훨씬 더 먹기가 좋아요. 그리고 약간의 이쪽에 있는 줄기가 조금 연하다 그러면 줄기도 이렇게 껍질 끝만 벗겨서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그래야지만 알뜰하게 다 쓸 수 있어요. 네. 맨 끝쪽에 있는 거 약간 억센 부분만 안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깨끗하게 씻어서 건져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저 쑥갓하고 같이 필요할 게 바로 이 깻잎이에요. 깻잎도 같이 넣어주시면 훨씬 더 향도 좋고 좋은데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렇게 반 갈라서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한 0.5cm 가량으로 네. 야, 이렇게 썰어주세요. 향 좋겠다. 그렇죠. 향이 굉장히 좋아요. 깻잎의 쑥갓 향에 그쵸? 그냥 뭐. 그다음에 양배추를 섞어주시면 되는데 양배추도 우리가 깨끗하게 씻은 양배추 요거 이제 물에다가 좀 담가서 어느 정도 이물질 다 없애고 난 다음에 요것도 바로 곱게 채 썰지 말고 약간 두껍게 이렇게 채 썰어 주세요. 이렇게 한 0.5cm 가량으로. 그래야지 같이 씹히는 맛이 좋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되고 딱 요 정도만. 왜냐하면 오늘 주인공은 쑥갓이에요. 네. 그래서 쑥갓이 다 있고 양배추는 이렇게 약간 맛과 향이 거들 뿐. 딱 이렇게만 준비를 하세요. 자, 그랬으면 준비 다 끝났어요. 굉장히 쉽잖아요. 다 됐어요? 네. 자, 그랬으면 이렇게 볼에다가 담아요. 볼에다가
요것도 담고 깻잎도 담고 그다음에 씻어 놓은 쑥갓도 담아요. 주인공도 같이. 네, 같이 담아요. 요거 잡숴 보시면 야, 쑥갓이 이런 역할을 했구나 하고 하실 거예요. 네. 자, 그랬으면 여기에 그냥 바로 양념을 하세요. 다진 파, 그다음에 다진 마늘 넣고요. 네, 다진 파, 다진 마늘. 그다음에 고춧가루 좀 넣어주세요. 고춧가루는 약간 고운 고춧가루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두껍지 않은 거. 여기다가는 진간장 넣으세요. 진간장. 그리고 요거 참기름이에요. 참기름 하나 넣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요걸 해보니까 소금 간을 하는 게 좋아요. 소금 간 한 2분의 1 작은 술 정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그랬으면 이제 버무려요. 끝. 이거 너무 초간단 아닙니까? 네, 너무 초간단이라 이거는 철규 씨도 오늘 저녁에 당장 할 수 있어요. 저 바로 하죠. 그럼. 이렇게. 이야, 이렇게 버무려 초간단이야? 주세요. 지금 제가 여기에 안 넣은 거는 깨 하나 안 넣었어요. 깨는 맨 마지막에 넣으면 되니까 네네. 이렇게만 준비를 해주세요. 와, 너무 쉬운데요? 그럼 끝났어요. 쑥갓 겉절이는 어떤 맛일까? 네. 그래서 깻가루만 이렇게 솔솔솔솔 뿌려주시고 맛있겠다. 다 버무리고 난 다음에 요거 그냥 접시에다 담기만 하면 돼요. 자, 끝났어요. 저는 원래 김치도 겉절이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쑥갓으로 하면은 난 일단 이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죠? 벌써 다 비우셨나요? 오늘 맛있어. 일단 철규 씨 이거 가지고 네네. 가주세요. 네. 쑥갓하고 깻잎하고 양배추하고 이렇게 골고루 담아주시면 돼요. 향 좋다. 봄내음이다. 자, 겉절이도 한번 맛을 볼게요. 자, 이렇게 쑥갓 겉절이는 저는 처음 먹어보거든요. 야, 향이 벌써 향부터 일단 시작하는데. 양배추랑 깻잎이랑 쑥갓이랑. 와, 이걸 여기서 너무 맛있다. 도토리묵하고 같이 먹으면 맛있어. 아, 그래요? 제가 다음 주에 할 게 도토리묵인 거 아, 어떻게 그래요? 아셨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와, 선생님 근데 쑥갓의 향이 너무 강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쵸? 그걸 이제 양배추랑 양배추가 깻잎이 잡아주잖아요. 같이 나면서 그쵸? 그래서 흔히 이제 쑥갓 너무 향세서 못 먹어 하시는 네. 분들도 정말 부담 없이 드실 이건 수 있을 굉장히 부담 없이 다 드시는데 오. 아까 우리 예인 씨가 차돌박이 굽고 싶어요 하셨잖아요. 네. 그 차돌박이를 구워서 요거랑 딱 싸 먹으면 아주 맛있고요. 그다음에 아유 난 차돌박이 구워서 바로 먹는 건 너무 귀찮아 하시는 경우에는 불고기 만들어서 불고기 다 구운 다음에 요거 곁들여서 같이 잡수시면 아주 좋아요. 이거는 소면 삶아가지고 다 버무려서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간장국수 먹듯이. 네. 오. 근데 계룡산 밑에서 네. 내려와서 도토리묵에 이거 먹었는데 맛있더라. 뭐 고기도 그렇고 도토리묵도 너무 잘 어울려요. 산을 좋아하시니까 산 근처에 드신 것들이 생각이 자꾸 나시는 네. 거예요. 야, 오늘도 정말 여러분 대박입니다. 이거 집에서 꼭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다음 주는 뭐 배워볼까요? 다음 주는 제가 아까 약간 힌트 드렸는데요. 도토리묵 가지고 두 가지로 정말 시원하게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된다. 선생님, 다음 주에 이거 제가 좀 싸서 올까요? 같이 먹게? 네. 좋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문다정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지금 서울의 하늘은 구름만 약간 지나며 맑습니다. 현재 기온은 22.1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의 기온이 32도까지 훌쩍 오르겠습니다. 현재 제주에는 올해 첫 장맛비가 시작됐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는 제주는 오늘부터 모레까지 많게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질 텐데요. 특히 시간당 20에서 40mm 정도의 요란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들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높은 데다가 덥고 습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후텁지근합니다. 제주를 제외하고 높은 자외선 지수와 강한 오존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30도를 웃돌면서 때이른 한여름 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서울이 32도, 대전 31도, 대구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를 뿌리겠는데요. 주말에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이 비는 제1호 태풍 우디비 몰고 온 뜨거운 수증기의 유입으로 간접 영향을 받는 건데요. 특히 토요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에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아니 낮엔 그렇게 더워도 네. 그래도 밤이 되면 선선한 바람이 선선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산책하기 참 좋아요. 밤에는 저는 네.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장마 이야기 나오고 뭐 제1호 태풍 이야기도 나오면서 지역에 따라서는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릴 수 있거든요. 기상 정보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의 세상 Save next channel A